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제 강화학습의 새로운 트렌드, 생성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태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의 새로운 트렌드, 생성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마키나락스에서 시니어 ML 엔지니어로 이제 모델 기반 강화 학습을 이용한 제어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파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덴마크 공대에서 원자 스케일의 매터리얼 디자인에 AI를 적용하는 일을 했고요. 또 그 전에는 LG전자에서 그 CTO 부분 AI 랩에서 도메인 레피테이션 연구를 했고, 또 그 전에는 PLK라는 현대자동차 사내벤처에서 자동차를 위한 컴퓨터 비전 문제를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 학사와 석사 둘 다 비전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강화학습이 뭔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강화학습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강화학습을 강화학습 모티베이션을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강화학습 모티베이션을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기 정의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학습하게 만드는 것. 뭐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지능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목표를 살펴보면 목표가 없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꼬리 없이 생존이나 번식과 관련된 그런 그 사냥 혹은 돈을 벌어오는 일, 마트에 가서 먹을 걸 사오는 일 모두 다 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꼴들을 수행하려면 하나하나 작은 행동들을 시퀀스로 행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을 거고 못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지능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길을 이제 AI를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학습,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목표, 이 세 가지가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강화학습은 그래서 추상적인 목표를 좀 알고리즘하게 만들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새로운 트렌드들이 왜 나왔는지, 강화학습의 새로운 트렌드들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강화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주어진 환경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학습하려면 사람과 동물들 모두 다 환경과 인터랙션이 필요하다는 건 자명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즈 러닝과 같은 방법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환경과의 인터랙션이 필수적이고요. 환경과 인터랙션을 주고받으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과 다르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이런 인터랙션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전 인터랙션을 토대로 또 그 상황에 맞는 인터랙션을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는 방법적으로 시퀀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지향적으로 먼저 미리 쌓아둔 데이터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일어난 목표 지향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에 일어나는 보상을 뇌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행동 강화를 하는 식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게 이 강화학습 커뮤니티의 주장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은 이런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느낌으로 정의를 하고 차근차근 구성 요소들이 뭔지 살펴보면은 아마 강화학습의 문제점이 뭔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강화학습을 좀 수학적인 정의를 잘 모르더라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에이전트, 그리고 환경,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면은 그 액션으로부터 환경이 상태의 변화나 그리고 보상을 주어주게 되고요. 에이전트는 그걸 통해서 내 행동에 대한 강화를 진행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랙션은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히스토리를 만들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그러니까 상태, 행동, 보상의 수많은 시퀀스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강화학습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리워드 하이포테시스라는 부르는 건데요. 아마 보상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 가장 큰 중요한 이 부분이 강화학습을 사실 정의하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꼴이든 간에 누적된 보상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강화학습에서 말하는 리워드 하이포테시스이고요. 여기서 단순히 보상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누적합을 최대화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은 허깅 페이스 강화학습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G가 고양이한테 잡히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치즈를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당연히 이제 고양이도 G를 잡으려고 돌아다닐 텐데요. G가 이제 단순히 눈앞에 있는 보상만 바라고 눈앞에 있는 보상 바라고 행동한다면은 사실 주변에 있는 작은 치즈부터 다 먹어버릴 것이고, 그렇다고 먼 미래를 보고 계획해서 플래닝 한다면은 먼 미래에 있는 치즈 찾으러 멀리 가버리겠죠. 근데 그러다가 또 고양이한테 잡혀버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고, 너무 먼 미래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고, 그 적절한 사이에 어딘가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필연적으로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을 최대화하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에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고 다시 말을 할게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폴리시 베이스드라고 하고요. 폴리시는 정책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결정한 정책인데 각 스테이트들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로봇이 미로를 향해서 가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 각 스테이트, 각 블록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지 액션을 결정하는 이 맵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동이 학습되는 게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밸류 베이스드는 가치라고 말하는 건데, 가치라는 거는 결국 뭘 말하냐는 거면은 내가 기대하는 보상입니다. 내가 여기 가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지? 라는 거를 기대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가 이 목표 지점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동해야 될 거리가 줄어드니까 기대하는 보상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다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 스테이트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라는 그런 보상을 얻게 되는 시스템, 그런 보상을 학습하는 방식이 이제 밸류 베이스드 R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각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각 스테이트 액션까지 더해서 스테이트별 액션마다의 예측되는 보상을 학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Q라고 부르고, 이게 유명한 알파고를 만든 DQN의 Q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이라는 게 있는데, 모델 베이스드 RL은 모델 자체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인터랙션 중에서 이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학습을 직접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바이러먼트는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줬을 때 어떤 리워드를 주거나 어떤 상태를 변경해 주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학습하는 거를 모델 베이스드 R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마이너스 1 리워드를 받는 사실은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받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을 했을 때 모델이 이 환경은 내가 움직이면 마이너스 1을 주는 환경이구나 라는 걸 학습했으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각각의 어떤 걸 학습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대 딥 RL들은 대부분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런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각각 이 세 가지 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한계냐면은, 오른쪽을 보시면 어떤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 보시면 이 전체 화면을 우리처럼 볼 수 없어요.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처럼 정해져 있는 카메라로만 움직이면서 본다고 가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전사가 갑옷을 획득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둘러봐도 갑옷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다녀 봐도 갑옷이 안 보이는 상태라서 사실 학습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이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구석으로 들어가서 갑옷을 획득했다고 치면 이때서야 비로소 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쩌다 행동하다 보니까 갑옷을 얻고 그때서야 보상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수천 번의 액션을 했는데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이었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마다 바로 보상을 받는 이런 문제, 내가 이동하면은 보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움직여라 라는 보상을 받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쉬울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리워드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오랫동안 행동을 하고 났을 때야 비로소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행동을 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지? 라는 문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보상이 바로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터랙션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강화학습 방법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의문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랙션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는 것인데 그런 과정 중에서 사실은 보상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실제 리얼월드에서. 가지고 온 그림은 야니쿤 교수님께서 쓰신 A Path Toward Autonomous Machine Intelligence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앞으로 딥러닝 혹은 AI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언지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야니쿤 교수님이 한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은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인터랙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월드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운전을 배우더라도 생각보다 금방 곧잘 겁니다. 강화학습 에이전트들에 비하면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미디어를 보던 아니면 누가 운전하는 걸 보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차도를 돌아다니면서 운전이랑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바로 잡자마자 바로 시동을 걸고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스킬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겠지만 그 정도만 필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의 다른 사람들의 경험 혹은 다른 에이전트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을까? 이게 요즘 강화학습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인데요. 디시전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이제 강화학습에서 상태 행동 보상 이 시퀀스가 계속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RSA가 그것인데 이 시퀀스들을 그냥 정말로 시퀀스 모델 중에 최고인 트랜스포머로 한번 학습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어떤 일이 날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화학습에서 말하는 RSA 누군가 다른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이 시퀀스들을 학습해서 액션,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로 학습을 해버린 거죠. 다음을 보시면 이런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어떤 노드에서 시작해서 골 노드까지 도달하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쇼티스트 패스 프로그램을 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 랜덤 워크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행동했을 때 그 결과를 한번 봤어요. 파란색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한 칸 옮기고 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랜덤 워크를 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랜덤 워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거리구나 하고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미처 골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는 안 좋은 거네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다 기록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죠. 이런 랜덤 워크들을 쭉 모아서 이 랜덤 워크의 시퀀스를 모아서 디시전 트랜스포머로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거는 이 스테이트에서 마이너스 4고 이 스테이트에서 마이너스 3이고 이 스테이트에서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이거를 여러 개를 모아서 랜덤 워크를 돌린 걸 학습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될 거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 얘네들의 경험을 다 모아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적절한 시퀀스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면은 얘는 이쪽으로 움직여서 여기로 가면 된다라는 거를 수많은 시퀀스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뭔가 아까 제가 대단한 것처럼 소개했지만 이것만 보면 되게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파스 리워드, 그러니까 리워드가 정말 드물게 나타나고 보상이 드물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프레디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그 보상이 주어졌을 때 도대체 어떤 행동한테 강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그걸 실험하는 좋은 하지만 단순한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뭐냐면 이 방이 세 개가 있어요. 방이 세 개가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키를 찾아서 방문을 열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방문을 열고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예를 들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애예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애는 모든 걸 볼 수는 없고 이 하얀색 박스가 쳐진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볼 수 있겠죠.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데 얘는 결국 목표는 뭐냐면 이 파란색 방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방문을 열고 나갈 때 황토색 키를 가지고 있어요. 황토색의 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첫 번째 방에서 키를 얻고 두 번째 방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세 번째 방에서 방문을 열고 나가야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 수많은 액션 중에 그 키를 얻을 때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가야지 보상이 확 주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키를 주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걸 학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챌린지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 초록색 박스들이 보이죠? 이 초록색 박스들은 하나를 줄 때마다 보상 1을 주는 아주 작은 보상 1을 주는 사과인데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상을 주긴 주는데 다이렉트하게 보상을 주긴 주는데 결국에 방문을 열고 나가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는 애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라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래프처럼 랜덤 워크를 돌렸어요. 랜덤 워크를 1000개를 생성하고 10,000개를 생성했을 때 각각을 비교해 봤을 때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알고리즘보다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훨씬 잘했다. 여기 보면 95%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퍼센트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는 게 이 랜덤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는 건 되게 유명한 이미테이션 러닝 알고리즘인데 이 퍼센트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는 거는 랜덤 워크 중에서 그 제일 잘하는 애들 몇 개를 뽑아냈다라는 의미예요. 상위 10%의 트레지토리만 가지고 뭐 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반칙을 준 거죠. 근데 그렇게 준 것만큼 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결국엔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을 이용해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프레드 어사이먼트 어떤 행동이 좋았던 행동이지라는 걸 모르는 이 문제를 결국에는 수많은 에이전트들의 경험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그게 심지어 랜덤 워크더라도 혹은 사람이 행동한 거더라도 그런 걸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면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성능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이제 그 장점이 있는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도 사실 강화학습이 알고리즘마다 특성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 수많은 알고리즘들의 만들어낸 강화학습 트래젝토리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의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디시전 트랜스포머를 학습했을 때 그 어떤 것까지 봤냐면 저희가 그 커뮤니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 때 기존의 강화학습 문제들은 예를 들면 1만 스텝이 걸렸어요. 보통 문제를 풀 때 1000스텝 만에 그 문제를 푸는 경우가 없었는데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그냥 가장 효율적인 걸 찾았는지 1000스텝 만에 문제를 풀어버리더라고요. 약간 이런 굉장히 센세이션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너티브 플로우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너티브 플로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인투이션을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뭔가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매터리얼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쉬운 예로 이런 걸 디자인할 일은 없겠지만 물 분자를 생성할 때 O 옆에 H를 붙이고 그렇죠? 산소 옆에 수소를 붙이고 또 104.5도를 틀어서 수소를 하나 더 붙이면은 H2O가 나오죠. 이런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때 디자인할 때 결국에는 어떠한 시퀀스 오브젝트들을 시퀀스로 이어 붙이면서 이제 결국에 내가 상상한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레고를 조립한다거나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원하는 프로틴 특성을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퀀스로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건들은 결과적으로 완성이 돼야 이게 원하는 기능인지 아닌지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수많은 시퀀스를 거쳐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플로우가 뭐냐면 이제 플로우는 이제 강화학습에서 말하는 상태의 이동,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테이트를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건데
각 상태에서 상태로 이동시키는 것은 행동이자 정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플로우는 상태 이동인 동시에 확률을 말하는 건데요. 이 확률이 또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만들어질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에너지라는 텀을 쓰긴 하는데 에너지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되지 않은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은 다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 더해도 1이 되지 않지만 확률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FN에서는 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어떤 한 스테이트가 만들어질 확률은 당연히 그 스테이트에서부터 다른 이 스테이트가 만들어질 확률과 같고, 그리고 이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들이 만들어질 확률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S3를 보시면 S3가 만들어질 확률은 S1에서부터 S3를 만들 확률이랑 S2에서부터 S3를 만들 확률의 합이랑 같죠. 그리고 S3가 만들어질 확률은 또 반대로 S3에서부터 S7을 만들 확률이랑 S3로부터 X3라는 걸 만들 확률의 합과 같습니다. 결국 이 플로우가 보존된다, 확률이 보존된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X라고 표시된 애들이 터미널 스테이트예요. 터미널 스테이트에서 완성이 뭔가 됐을 때 그 보상을 받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고를 만들었다거나 메터리를 만들었다거나 프로틴을 만들었을 때 이게 우리 원하는 기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고 여기에 점수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와지는 보상이 맨 마지막 스테이트에만 주어지는 보상이 결국에는 에너지를 말하고, 결국 에너지란 말은 확률이잖아요. 결국 보상은 곧 확률인데 맨 마지막에 주어지기만 하는 이 보상을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즉 확률이기 때문에 각 스테이트들이 트랜지션할 확률로 생각해서 전파를 할 수 있겠죠. 전파를 해서 서로 이제 X13이 만들어질 확률은 S13이 만들어질 확률이랑 같고, S13이 만들어질 확률은 S10, S11에서 올 확률이랑 같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전파가 되면서 결국에는 얘가 해야 될 학습 방로스는 이 S3를 기준으로 보면은 S1에서 S2에서 올 확률이랑 S7, X3로 나갈 확률이 같다라는 것만 로스로 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강화학습이 겪는 문제 뭐였죠? 내가 어떤 행동을 길게 하고 나서 그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시퀀스 뒤로 계속 그레디언트를 넘기면서 어디에 도대체 강화를 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로스 자체가 로컬리 플로우가 보존이 되느냐를 가지고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스커션을 좀 빨리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요슈아 벤지오라는 분께서 시스템 2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의 딥러닝은 시스템 1 딥러닝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2 딥러닝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지금 하지 못하는, 솔직히 요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조금 하는 것 같지만 리즈닝이라던가 심볼릭한 리프레젠테이션이라던가 그리고 인터랙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시스템 2 딥러닝, 결국에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로 가는 그 알고리즘을 보시면 되는데, 이 GFN이 이 요슈아 벤조가 만들면서 그거를 가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스템 2 딥러닝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만든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사람처럼 상상하고 월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들을 생성해 나가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상상하면서 만든 거고, 아직까지 발전하는 논문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되게 초창기의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자세한 GFN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매터리얼 디자인이나 베이지안 스트럭처 러닝 같은 기존의 딥러닝들이 딥러닝에서 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잘 못하는 것들을 많이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로봇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거는 아마 로봇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딥마인드에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Scaling of Learning Across Many Different Robot Types라는 논문에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블로그에서, 논문과 블로그에서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라는 이제 논문을 소개를 했거든요. 거기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로봇 AI 연구실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로봇 AI라는 게 사실 진짜 오래된 분야이거든요. 거기서 딥러닝을 쓰는 것도 사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앤드류 용 교수님 아시겠죠? 아마 코세라 강의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분도 그런 사업 말고 현역 연구 생활을 할 때 주로 쓰던 논문들이 로봇 AI 쪽 이런 논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딥러닝으로 로봇에 적용하는 것들은 그만큼 오래된, 최소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좀 오래된 시도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비전이랑 NLP에 비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상상하시겠지만 로봇은 비전과 NLP처럼 데이터가 잘 없습니다. NLP는 너무 좋은 게 수십 년간의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누가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들이. 그리고 비전은 이미지넷이라는 걸 통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긴 했지만 영상에다 레이블을 다 달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로봇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기술의 취지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로봇이라는 거는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 로봇을 만들면 새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또 다른 한계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이렇게 로봇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인터넷 스케일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 논문에서는 총 100개가 넘는 연구원들이, 34개가 넘는 연구실들이, 그리고 21개가 넘는 21개의 인스티튜트가, 그러니까 기관이 참여를 했고, 굉장히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이 데이터 속에 있고, 아마 총 용량이 4.5TB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각 연구실에서 로봇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로봇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모은 거예요. 최근 한 1년 동안. 그래서 총 22개의 로봇들이 있고요. 이 22개의 로봇들, 그리고 527개의 스킬들이 있습니다. 뭐 짚는다거나 뭐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전체 트래젝토리는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인터넷 스케일의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도. 그리고 RT1이랑 RT2라는 기존의 구글 딥마인드의 로봇 트랜스포머 기술로 이 데이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설명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RT1이랑 RT2에 방금 말했던 수많은 로봇들에서 온 수많은 데이터들을 같이 학습을 시켜서 이 성능이 기존 로봇 트랜스포머보다 모델을 안 바꿨는데 성능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통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통합을 하려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카메라 뷰 같은 것들을 통일을 좀 시켜야 될 거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명령어도 하이레벨 명령어를 줍니다.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케이블을 자른다라거나 이제 컵을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란다던가 이런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주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NLP로 인베딩하고 이미지를 같이 주어졌을 때 RT1, RT2의 출력은 어떤 좌표 어디로 팔을 가서 집어라, 이런 이제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명령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트랜스포머의 입력과 출력단을 로봇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각자 똑같이 학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RT2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생각보다. 이게 뭐냐면 VQA예요. 지금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 VQA인데 비전 퀘스천 앤서링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말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면 뭐 하고 있다고 대답해주고, 그런 이제 VQA 모델인데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로봇이 어떤 태스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X, Y, Z 좌표 어디로 가? 열빛으로 어디로 가? 자바, 이런 이제 명령어를 NLP가 출력해주는 식으로 학습을 한 겁니다. 기존의 이제 프리트레이니드 비전 랭귀지 모델에다가 이 로봇의 태스크를 사진과 로봇 태스크를 물어봤을 때 사진을 보여주고 로봇 태스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을 때 그 좌표를 찍어주는 애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로봇이라는 게 되게, 예를 들면 이 물컵을 꺼내서 여기 넣어줘라고 하면은 물컵까지 가야 되지, 들어야 되지, 서랍 열어야 되지, 넣어야 되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체인 오브 프롬프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NLP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NLP가 리즈닝을 통해서 대답을 하나씩 쪼개면서
그 체인 오브 소스 컴퓨팅을 통해서 각각의 태스크들로 쪼개고 각 태스크들마다 아까 말했던 이 액션 좌표를 만들어내서 그 결과로 로봇이 움직이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빨리.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수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퍼포먼스만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못 본 로봇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본 거예요. 학습 파인 튜닝 할 때 보지 않았던 로봇의 그 태스크를 주는 거죠. 물병이라는 오브젝트랑 물병을 집어서 넣는다라는 그런 스킬은 배우지 못했는데 할 수 있냐라는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RT2 기존 RT2는 27%만 수행할 수 있었는데 그 지금의 로보틱스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는 75.8%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에 관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이 로봇 트랜스포머가 약간 아직까지 한계가 분명하긴 합니다.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로봇 트랜스포머의 한계는 또 저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기도 해요. 제 생각에 약간 진짜 인터랙션을 통한 학습이라기보다는 기존의 VLM을 이용한 사실은 그 응용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인터랙션을 못하고 그냥 VLM 통한 리즈닝을 해서 그걸로 그냥 로봇 액션으로 변환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로봇에서 되게 중요한 스포츠 같은 내가 어떻게 액션하면 상대방 액션도 변하고 그래서 내가 인터랙션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은 실제로 이 체인 오브 소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로봇 쪽에서 되게 챌린징한 문제들 중에 많은 부분을 풀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대부분의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마무리를 급하게 했는데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지 보전을 전공 중이어서 이게 이제 소속도 마케팅 학습이어서 저 기술 블로그 자주 봐서 되게 발표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이 이제 원래는 그 시뮬레이션 자체를 이제 제네틱이나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어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최적화했다가 이제 강화학습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좀 발표 외적일 수도 있긴 한데 결국 저희가 강화학습을 했었던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되게 이제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찾아도 이게 오브젝티브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제 최적화함을 만든 건데 이게 실제로 저희도 약간 좀 공장 쪽 연구실이다 보니까 그런 찾은 것들을 구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좀 안 된다 해야 되나?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약간 좀 몇 번 자주 마주쳤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강학습을 할 때 뭐 약간 이제 뭐 그레디언트를 줄 때 뭐 반영을 하는 방법이나 혹시 그런 것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의 의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강학습 학습하고 났을 때 공장에 갔을 때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 이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강학습은 대부분 시뮬레이터가 있어야 강학습이 돌아가는 게 기존 알고리즘들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뮬레이터랑 실제 리얼월드와의 갭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많이 겪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그 기존의 그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들도 있어요. 그 알고리즘들이 돌아가면서 혹은 우리가 만든 강화학습 알고리즘 돌려보면서 얻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터를 우리가 직접 학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 블로그를 보셨다고 하면은 제가 쓴 글 중에 그 마키나락스 기술 블로그에 러너블 다이나믹스 모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글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네.
먼저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앞에서 좀 더 이제 작은 스텝수로 다른 알고리즘보다 효율적인 성능을 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디시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강화학습처럼 뭐 벡터프리티라는 어떤 단일 네트워크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된 트랜스포머 구조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네트워크가 갖는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단순히 스텝 수가 작은 게 더 효율적인지 이제 와닿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고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베딩 개념 같은 거 고려를 해줄 때 그 타깃 같은 것도 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리워드가 뭐 1.0을 목표로 하는지 0.5를 목표로 하는지 이런 타깃 값도 정해야 되고, 시퀀스를 이제 통째로 넣어줘가지고 시퀀스를 비슷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효율적인지 좀 와닿지 않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G플로우 네트워크 관련된 질문인데, 네네. 그 G플로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스테이트 액션 같은 개념들을 이제 확률적으로 전파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주신 게 이제 스테이트 하나하나가 이제 디스크릿하게 정의가 되는데, 그러한 기술이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존의 초기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너티브 플로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초기 모델이 애초에 디스크릿한 오브젝트, 디스크릿한 액션을 기준으로 사실은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매터리얼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디스크리트 액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퍼즐 같은 걸 맞추는 거는 잘 하는데, 그런데 이제 로봇을 움직인다거나 자동차를 달린다거나 뭐 그런 비행기를 조종한다거나 하는 그런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 그리고 컨티뉴어스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는 그걸 잘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논문 중에 이것들을 결국에는 이 디스크리트한 환경에서의 그 그래프들, 그러니까 노드들이 전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메저 시오리를 이용해서 연속적인 공간으로 확장하는 논문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 안 됐는데 Theory of Continuous Property of GFN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뭔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직 스케일업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그냥 작은 문제들은 풀었는데 더 큰 문제로 스케일링업 해야 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GFN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투 딥러닝을 설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단점들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시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시퀀스들이 쭉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퀀스들이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되게 복잡한 네트워크인데 예를 들면 스테이트들이 이제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으셔야 할 인사이트는 뭐냐면, 여기 좀 더 앞으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커요. 그래프 노드가 100개만 돼도 진짜 엄청나게 크거든요. 패스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양성들이. 이런 이제 패스들을 엄청나게 많이 생성을 해내면 그 길이가 아마 이제 아마 이 시퀀스의 길이가 굉장히 길 겁니다. 굉장히 긴데 그 시퀀스들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긴 시퀀스라는 장점을 그때 이용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그램을 풀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행동이 좋아하는 행동이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 엉뚱한 데로 가죠. 쇼티스 패스를 못 풀고 랜덤 워크니까. 근데 얘는 거기서 어떤 게 좋은 행동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잖아요. 결국에는 아주 긴 시퀀스를 보고 학습하긴 했지만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었나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폴리시 베이스나 밸류 베이스나 모델 베이스들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모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부상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부상을 차감하는 식으로 된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해하는 게 일단 맞는지. 일단은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맞을 거예요. 제가 설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 문제가 이 인바이러먼트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보상을 하나씩 깎는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로봇이 가야 돼요. 로봇이 빨리 골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모델 베이스드 RL이 뭐냐면은 이 모델을 학습한다라는 게 내가 이 로봇이 이 에이전트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모델 이 환경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1 보상을 얻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골을 찾아서 이 환경이라는 걸 학습했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학습한 거죠. 그 결과로. 그래서 이제 그 앞뒤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모델 베이스드 RL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해 주신 분한테 공을 던져서 주고받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공을 딱 던졌을 때 그냥 이제 액션들을 이렇게 세게도 던져보고 적게도 던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세상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액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학습하는 게 기존의 다른 RL 방식이라고 하면은, 모델 베이스드 RL은 내가 이 그 공을 던졌을 때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궤도를 예전에 보고 익힌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거여서 내가 이 정도 스테이트, 이 정도 액션, 이 정도 스테이트면은 이런 환경이면은 내가 이런 정도의 힘으로 이런 정도 방향으로 던지면 공이 저기까지 가겠거니 하는 거를 그 세상을 이해하고 나서 거기서 액션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